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그 대회 강연이 있을 때 항상 이 슬라이드로 시작을 좀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원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Top 10 Companies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라. 이게 지금 제가 2013년에 한번 검색을 했던 결과고요. 이게 2017년 10월에 또 한번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소위 오일 컴퍼니들이 미국의 탑10에 두 회사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오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금융 쪽에 한 3개 있고요. 엑슨모빌 하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 5를 한번 보시죠. 1, 2, 3, 4, 5. 애플,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입니다.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2018년 그림을 가져오지 않고 2017년 그림을 그냥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상당히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2013년에는 아예 존재감이 없었는데 2016년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017년에는 탑5까지, 그것도 아마존을 제치고 4위까지 올라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소위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있죠. 상당히 앞으로 힘든 시간을 아마 페이스북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소위 미국의 탑5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큰 추세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플랫폼의 생태계를 누가 거머쥐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세상의 승자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이 이런 것처럼 ICT 기반의 생산자, 제조사 중심이 아니라 누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와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의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플랫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이런 변화에 잘 조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난 변화들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간단히 조찬을 하면서 우리 신인식 차관님께서 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아마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열심히 쓰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딪히게 될 변화의 핵심은 산업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혁명의 본질은 인간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수천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왔던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변화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의 공존, 오랜 동안 인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심지어는 기계가 우리를 통제하는 아주 위험한 전환이 20, 30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변화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런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산업혁명을 2차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계에서는
3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미래학자라고 부르죠. 제라미 리프킨 정도가 아마 3차 산업혁명을 그것도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썼고요. 학계에서는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미 정보혁명으로,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으로 전환됐음을 1970년대부터 이미 학계에서는 정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튀어나온 거죠. 학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어떤 거대한 현상으로 포장되는 그런 배경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설득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시죠. 산업혁명의 추진 동력, 증기 기관이나 전기, 전신 정보 이런 쪽이었다면 정보혁명으로 가게 되면 컴퓨터나 인터넷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초지능 쪽으로 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됩니다. 인공지능. 그것도 초지능이 되는 쪽입니다. 권력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나 자본이 주 권력이죠. 물론 시민도 살짝 얹혀서 껴들긴 합니다만은 산업혁명 시대의 시민을 권력의 주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형성하는 요소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정보혁명에서는 시민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초지능은 어떨까요? 아마 인간과 초지능이 권력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산업혁명의 시각으로 지금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변화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발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편하시죠? 제타는 어떠세요? 제타 단위 정도 좀 들어보셨죠? 페타는요? 아주 전문적인 쪽 아니면은 좀 듣기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엑사를 넘어서서 제타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 초지능까지 가게 되면 요타까지 가게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거의 제타바이트 단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2005년에서 2020년까지 15년간의 전 세계의 소위 인터넷 세상, 사이버 세상이라는 걸 보면 매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디지털 세상이 2배로 확장되고 있어요. 영역이 2배로. 2005년에 한 130 엑사바이트 정도 규모였는데 2020년이 되면 4만 엑사바이트, 즉 40 제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15년 사이에 300배나 디지털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었는데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센서들, 서버들이 연결이 됩니다. 2020년이 되면 최소한 사람 수의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M2M 커뮤니케이션이 사람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 거다. 즉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대화하는 것이 더 보편화될 거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를 할까요?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사람과 사람의 대화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지금 벌써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슬슬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인공지능 자체가 여러분들의 개인 집사, 개인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아마 계속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집사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의 비서이자 여러분들의 베스트 프렌드이 될 겁니다. 승자 독식, 소위 로컬 시장이라는 것, 대한민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이 로컬 시장이 점점 위기에 처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미국에서 탑5 설명드렸죠. 그런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시장의 승자 독식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로컬 플레이어들이 설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 승자가 될 거다.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그 무엇도 만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만든 거를 그냥 플랫폼에서 중계만 하고 코디네이트만 하고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놀게 만드는 거예요. 차 한 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우버가 세계 최대의 운송회사입니다. 건물 하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가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제조하지 않은 알리바바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플랫폼이 승자가 되는 세상. 가치가 본질을 결정합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는 제조사가 결정을 합니다. 뭘 만들지, 얼마의 가격에 매길지,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지. 지금 가치는 소비자들이 결정합니다. 어디 가서 놀지, 내가 저것을 어떤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얼마에 살지.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연결에서 초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당신은 정의를 하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히려 초연결에 기반한 정보혁명으로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노동가치의 소멸, 점점 빠른 시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0에 수렴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도 운전하고 오셨죠? 전 세계 운전을 자기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20, 30년 안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20, 30년 안에 어떤 정부들은 발빠르게 인간이 운전하는 행위를 불법화시켜 갈 겁니다. 전 세계의 90%의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우리가 저 멀리 어디엔가 있다고 추정했던 소위 사이버 세상 또는 버추얼 세상이 점점 맞닿게 됩니다. 이제 안경 하나로 버추얼 세상과 현실 세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 무한한 그 버추얼 월드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우리한테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방향성을 본다면 상당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빼고 그 무엇도 이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56년에 다트머스라는 컬리지에서 미국의 네노라는 수학자, 철학자, 컴퓨터 공학자들이 다 모여서 인간에 유사한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89년에 IBM의 딥소트가 체스 챔피언한테 도전했다가 실패를 해요. 거의 10년 만에 딥블루라는 이름으로 재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죠. 2011년에 IBM의 왓슨이 미국의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을 합니다. 201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자, 남은 단계는 뭘까요? 여기 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지능의 기준선을 통과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즉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시점을 우리는 언제로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대략적으로 컴퓨터 공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냥 과학적인 추론이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라고 설문을 했더니 약 한 20년 전후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지능 기준선을 넘어들게 되면 교차점이라고 해요. 크로스오버. 이 크로스오버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기 능력을 개선시키는 지점이에요. 이 크로스오버를 넘어서게 되면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불과 몇 달 사이에 초지능으로 갈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도표를 보시면
인간지능 기준선까지 가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죠. 인간지능 정도를 갖출 때부터 시작해서 초지능으로 도달하는 시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점을 한 20년 정도로 본다면 이 기간은 불과 2, 3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인공지능이 초지능으로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야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이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고 우리 산업과 우리 고용구조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 눈앞에 와 있다. 자, 옥스퍼드대 마틴 스쿨에서 고용과 관련돼서 한번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봤더니 미국 일자리의 47% 정도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교통, 물류, 사무직, 일반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교통, 물류나 생산직, 일반 근로자, 일반 사무직만 직격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들도 예외 없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들이요, IBM 왔으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술, 인공지능 로봇이 손도 떨리지 않고 더 정확하게 수술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아마 20, 30년 후가 되면 의학 쪽도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외 없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 그렇다면 초지능 세상이 오게 되면 초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초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이 총 들고 인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초지능의 세상은 인간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할 거예요. 인간이 너무너무 초지능을 사랑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 다니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글 쓰시면서 페이스북 쓰시면서 그 회사로부터 뭔가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초지능이 돼서 저 네바다 사막에 수백만 평의 땅을 사고 거기에 자기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발전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돈 간단하죠. 얘네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며칠이면 필요한 자원 다 끌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하고 누가 다 해요? 그 회사에 다니는 인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다니는 걸 최고의 자부심으로 느끼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는 겁니다. 지배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이 순종적으로 할 정도로 초지능은 압도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데이비 하스피스, 우리 이세돌을 이긴 장본인 아닙니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거물이죠. 이 친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굳이 그런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일종의 메타 솔루션이고 얼마든지 우리 생활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광범위하고 정당하게 잘 이용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초지능으로 가는 이 엄청난 여정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나중에는 유엔과 같은 각 국가의 협의체가 초지능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왜? 초지능을 가진 나라가, 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 못지않게 오히려 핵보다도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사물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초연결이 지금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핵심 동력 아니겠습니까? 자, 농업,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여기 보면 신발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발에 IoT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몇 걸음을 걸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음 자세, 그걸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IoT 데이터를 통해서 전부 분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헬스케어 분야요.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 갈 필요도 없죠.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오게 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 서베일런스 감시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의 개념이라고 봤는데, 지금의 연결은 오히려 사람과 사물과 장소, 3P죠. people 또는 person, place, product. 연결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아드리고 잘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누가 더 잘하느냐라는 경쟁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구글이고 애플이고 아마존인 거예요. 페이스북이고요. 자, 축구공. 축구공 하나만 하더라도 볼을 차면 어느 면에 볼이 닿는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어느 정도의 회전이 있는지, 축구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람이 지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축구 지도자가 되려면 축구공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소위 빅데이터 전문가 정도는 한 명 정도 옆에 핵심 참모로 거느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강석준 회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케이스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변신하는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드는 모든 기기로부터의 센서 데이터를 모아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만 전략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분야에서 무려 30빌리언, 엄청난 돈이 절약이 되는 거죠. 에너지 분야, 헬스케어 분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우리 강 회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으셨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비행기 엔진이 전 세계 34,000대의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어요. 매 2초마다 비행기가 뜹니다. 지금도 짤깍 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비행기가 떠요. 근데 그 모든 데이터가 미국의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전부 전송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비행기, 어떤 엔진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위험이 있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시켜주고 예방하게 하고 미리 고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변화들이, 이게 이제 IoT의 핵심 변화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국가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가져가겠다. 아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싱가포르의 스마트 시티 케이스를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이게 요즘 싱가포르의 가장 뜨는 관광 상품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도는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리더십이 분명하고 리더십이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국민들이 잘 따르고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고 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자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빼놓을 수 없죠.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너무나 좋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제품을 기획할 때, 서비스를 기획할 때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또는 위기관리에 전부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요즘 MBA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배제하라. 기업이 성공하고 싶으면 인간을 배제하라.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로 옮겨가는 회사만이 미래가 있다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차 빼놓을 수 없고요. 이게 실제 2015년에 라스베가스의 메인스트립에 달리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합성사진이 아니고요. 이 차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앞뒤에 엔진이 없어요.
모든 배터리는 차 밑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죠. 자동차는 이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을 위한 움직이는 공간의 개념이죠. 차 사고, 물론 지금 테슬라에서 사고가 났고 우버도 사고가 났죠. 그렇지만 그들이 운행하는 횟수 대비 그 사고는 사실 굉장히 경미한 거예요. 비행기는 안 나나요? 그렇지만 비행기가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 한두 번의 사고는 오히려 자율주행차의 R&D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가져올 것이고 더 자율주행차 시대를 저는 앞당긴다고 보지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가는 방향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15년에 네바다에서 최초로 승인이 된 무인 자동차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간다 이거죠. GM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0년보다도 향후 5년간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셀프 드라이빙 카와 일렉트릭 비클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의 소유가 아닌 공유가 될 거다. 물론 앞으로도 소유할 사람들이 있겠죠. 나만의 공간을 멋지게 꾸며서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공유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빼놓을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ar and Away라는 영화를 보면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탐 크루즈가 광활한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달리면서 깃발을 꽂아요. 그 깃발을 꼽는 영역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정말 소설 같은 시대가 있었죠, 미국에. 지금 우리 앞에는 그거보다 더 멋진 무한한 우리의 신천지를 개척할 수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해요. 사실 한국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좀 투박하죠? 보기가 그러시죠? 그런데 불과 이제 몇 년 안에 아주 세련된, 여기 안경 끼신 분들 많으신데 그냥 세련되게 안경 하나 사이로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정도의 변화는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5G가 오게 되면요, 이 대역폭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상세계의 컨텐츠를 접하는 환경도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컴퓨팅 파워와 네트워크 환경만 좋아지면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시간의 문제이지 이것도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미 가상세계와 관련돼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건축 분야에서부터 교육, 직업교육, 레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상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죠. 아직까지 여기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깃발을 꽂은 기업은 없습니다. 쉽지 않은 게임이거든요.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꾸준히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분명히 일정 지분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봅니다. 스마트 팩토리 빼놓을 수 없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아디다스, 나이키 전부 다 소위 오프쇼링 했던, 그래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저쪽 뭐 이런 쪽으로 또는 남미 쪽으로 내려보냈던 공장들을 전부 본국으로 리쇼어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공장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안스바에 있는 스피드 팩토리를 보면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드는데요. 직원이 10명입니다. 예전에는 6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작업량을 이제 10명이 해요. 10명이 하는 일도 이 기계 앞에 그냥 원자재 갖다 놔주는 정도의 역할인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상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지금부터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의 거센 파도는 저항하는 자에게는 결국 멸망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같이 몸을 싣고 노를 저어야죠. 그렇게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공장 상황입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죠? 물론 뭐 테슬라가 워낙 주인이 우주에 요즘 생각이 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에어리퀴드라고 우리나라에도 병원에 있는 산소, 질소 이런 걸 공급하는 세계적인 그런 특화된 그런 에어 생산업체죠. 이런 회사조차도 수백 개의 공장들을 하나의 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다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례를 가져왔느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노조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해법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에어리퀴드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치를 다시 하고요. 성공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늘리고 직원들도 안정되게 하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 회사 사례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스피커. 이미 사람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를 보면 대화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쇼핑도 대신해줘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여러분들 옆에 항상 늘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인공지능하고만 아마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영화 허를 보시면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는 모습이 거의 찍히지 않습니다. 다 누군가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부 자기만의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만의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초지능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만을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임은 어떨까요? 게임 같은 분야야말로 인공지능과 융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고요. 우리나라 사실 게임을 굉장히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나라인데 또 가로막혀 있죠. 기회는 있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에 대한 정말 진지한 성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걸 뚫어낼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참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힘든 미래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전자 빅데이터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매년 헬스케어 분야에 쏟아붓는 예산은 최소 2% 이상씩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년, 20년을 가면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는 겁니다.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 유럽, 심지어는 호주, 뉴질랜드까지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보자는 거고요.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대한 기회의 땅들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자, 고용, 산업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이 되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광경은 이제 영화 속에서나 보는 광경이 될 겁니다. 이럴 일이 없어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 인공지능을 탑재했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 변화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보험업계 자체도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험 중개인들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분들이 이제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보험을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필요성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자동차 정비요. 동네에 보면 무슨 배터리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체 정보를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분석하게 되고요. IBM 왓슨 같은 인공지능들이 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헬스케어 분야에도 많은 혁신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는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보통 신약 개발하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본 시간이 걸리고요. 투여되는 평균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하게 되면 기간 단축, 비용 절감에 엄청난 효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들이 없죠. 누가 이것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과기정통부가 지난 정부에서 맥킨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거의 50% 정도가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이를 이젠 새롭게 계산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 나이의 0.8, 0.8을 지금 한번 곱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나이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0.7까지 곱해야 될 거예요. 결국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거냐. 예전엔 인생이 1라운드만 있었다면 이제 최소한 세컨드 라운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80까지, 80이라고 해도 0.8하면 어떻게 됩니까? 64세밖에 안 돼요. 국가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랫폼 생태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자만이 승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잘 아시죠?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탈출시킨 그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케인즈가 이미 1930년에 대공황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 문제, 즉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대량의 실직이 생기는데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보다도 실직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 사태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예상했던 193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아예 산업 섹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물론 새로 생기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맥도날드, 골드만삭스, 금융기업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 업체든 예외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볼까요? 2000년에 600명에 달했던 소위 에셋 애널리스트가요. 지금 딱 2명만 있습니다. 2명. 골드만삭스에 에셋 애널리스트가 2명 있어요. 대신에 200명의 컴퓨터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관리직을 하면서 대리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승진했던 그 중간층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직원들과 슈퍼바이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솔루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코닥입니다. 1999년 기준으로 코닥에는 약 15만 명의 미국의 중산층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5만 명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스타그램이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년 만에 코닥은 거의 파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인화하질 않아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15만 개 일자리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중산층이 이렇게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 모든 국가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숙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국가계획을 통해서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산업구조를 개선하면서 미래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가장 단단한 나라가 독일이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이름?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미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느냐? GMI처럼 Guaranteed Minimum Income,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 같은 개념일까요? 근데 이것은 여기 있지만 전통적인 실업급여나 무상복지 지원,
실업수당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GMI나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UBI,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같은 제도의 도입이 어떤 형태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산층까지 붕괴를 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위 안전망 구축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재원, 로봇세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흩뿌리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을 알짜같이 모아서, 그러면 이런 BUI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찾기 위한 경력 전환 교육이나 또는 미래의 유망한 직종을 찾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작업을 국가가 도와주고, 그렇게 사회에 재진입한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세금도 내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 상당히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급한 숙제들이 또 있습니다. 빅데이터 문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규제로 인해서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이다.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이런 신산업은 이미 중국에 뒤처져 있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 굶주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들과 과학기술계가 오직하면 이런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에 나섰겠습니까? 초연결에서 초진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은 빅데이터입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를 석탄과 석유가 끌고 왔듯이 지금 미래에 초연결에서 초진으로 가는 이런 새로운 엄청난 격변기는 빅데이터라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지 않으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노사란 차원 선생님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보시면서 교육을 많이 강조하셨죠. 그대 스스로가 인물될 공부를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썼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교육,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은 한, 그래서 거기에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되는 인재를 키워내지 않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 어떤 희망이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제도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죠. 틀거리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이미 이 부분을 치고 나가고 있어요. 좋은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빅데이터도 교육도 보르디우스의 매듭 같다. 보르디우스의 매듭은 여러분 풀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런 정말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거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 죽는다 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제 엔진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근데 경제 엔진은 어디서 땅에서 파내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씨앗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중에 열의 아홉은 망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 치고 창업에 올인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창업으로부터의 그 뜨거운 에너지가 막 샘솟듯 올라오게 만드는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규제입니다. 규제. 제가 중국의 많은 창업하는 소위 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얘기를 물어보면 자기네는 창업하고 사업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정부의 규제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질렀고 정부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한 거죠. 미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규제집부터 들여다봐요. 밑줄 치면서 내가 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승부는 뭐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규제 혁신을 우리가 더 가속화하지 않으면 최소한 wait and see 또는 최소한 글로벌보다도 더 나가지 못해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중국도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창업에 대해서는 wait and see, 일단 산업이 일정한 규모를 갖출 때까지는 지켜봐주는 정도의 절대 원칙은 우리가 이제는 선언적으로라도 채택을 하고 모든 부처가 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문화의 전환, 인식의 전환, 미래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보고 치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노력하는 이 부분에 우리들이 지혜가 함께 모여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참 어렵지 않겠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 본업입니다. 낭망하는 젊은이에게 낭망은 죽음이라고 도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낭망한다면 나라는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위한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